러시아군이 실성한 것 같습니다. 돈바스 전선의 후방을 지킬 병력도 모자란 상황에서 전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크라이나 동북부인 수미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6일 규모 미상의 러시아군 사보타주팀이 수미 지역을 불법 침입했다가 우크라이나군 국경수비대 포착돼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17에서 18일 양일간 수미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지속돼 민간인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고 국경지대에는 폭격이 지속적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데요. 이미 주공을 돈바스로 전환한 데다 고질적인 전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러시아군이 굳이 전투가 끝난 수미 지역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인접의 하르키우 전선마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국경선까지 쫓아난 상황에서 수미 테러에 전력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력을 갉아먹는 무의미한 짓이나 다름없는데요. 심지어 공세를 주도하는 부대가 수차례 전투로 걸레짜게 되어 현재 부대 상당수가 유령 부대인 제6 제병협동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격인 것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러시아의 의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채 수미 지역에 애꿎은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시작됐던 2월 말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주요 도시 수미는 러시아군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미주의 키우 동부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H07번 도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H07번 도로를 장악해야 벨고로드에서 출발한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 도로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는 이 방면에 투입된 부대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러시아 육군 부대 중 최강으로 평가받는 제1 근위전차군을 수미 점령에 투입했습니다. 최정예 기갑부대로 단숨에 수미를 석권한 뒤 키이우까지 밀고 가겠다는 심산이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수미가 뚫리지 않은 것입니다. 수미를 방어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압도적 전력차에도 굴하지 않고 가준수를 동원해 러시아군을 농락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 한때 수미의 절반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들어가는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도시를 사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러시아군의 주력이었던 제1근위 전차군을 말 그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은 3주 동안 수미를 장악하는 데 실패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참패했습니다. 지역 확보를 하지 않은 채 키이우 진격에만 몰두하다가 수미에 주둔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이동 경로가 전부 발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진경로가 너무 뻔했습니다. 수미에서 러시아군이 키이우로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진경로가 불과 2개뿐이었기 때문인데요. 수미 지역의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은 러시아군이 지날 때마다 각종 수단을 사용해 러시아군의 이동 정보를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키이우 동부의 러시아군은 진격이 멈출 때마다 우크라이나 게릴라의 습격을 받았고 키이우 인근에서는 우크라이나 포병과 무인기에 난타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키이우에 도착할 때쯤에는 사실상 러시아군은 패잔병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Отак от буває, коли приходиш на українську землю. Отак от буває. 당연히 이런 병력으로 키이우를 공격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지난 3월 말 러시아군은 주력인 4군이 전차 사단마저 상실한 채 수미 지역에 대한 포위망을 풀고 국경 너머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이런 굴욕을 겪었으니 러시아군이 점령할 수 없는 수미에 테러와 국지도발 같은 졸렬한 방식으로 신경질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포파스나 점령으로 루안스크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 남부의 포파스나를 점령해 도네츠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포파스나는 상대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서쪽으로 뻗어나오는 T-1302 고속도로를 통제하기 쉬운데요. T-13-02 고속도로는 리시칸스크와 세베르도네츠크를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도로를 러시아에게 빼앗긴다면 루안스크 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주보급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끝났으며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완전히 확보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1일에는 루안스크 전선으로 러시아의 최신형 장갑차인 BMPT 터미네이터2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돼 러시아가 세베르도네츠크 점령에 모든 사활을 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세베르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포위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압도적인 전력의 러시아군을 연파한 우크라이나군답게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포파스나에서 러시아군이 점령 시도 중인 T-13-02는 세베르도네츠크의 보급로 중 하나로 설령 여기를 러시아군이 점령하더라도 보급로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를 포위하기 위해서는 시베르스키를 관통하는 T-05-13 고속도로를 점령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보급로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바로 이곳까지 진격하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러시아군의 상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베르스키 방면의 러시아군은 시베르스키 투입은커녕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일대에서 무리한 도하를 시도하다 우크라이나군의 포병에 의해 사실상 전멸에 가까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베르스키 일대에는 공세를 벌일 수준의 전력을 가진 러시아군이 없습니다. 즉 포위망 달성을 위해서는 포파스나의 러시아군이 시베르스키까지 진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군이 T-13-02 고속도로까지는 지금 같은 추세로 점령할 수 있겠지만 시베르스키 인근까지 가는 동안 전선이 계속 넓어지면서 공세 역량이 둔화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세 역량이 둔화된 부대는 우크라이나 포병에게 난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이 안정적인 진격을 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시베르스키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H-32번 국도를 따라 바흐무트를 점령한 뒤 바흐무트에서 T-05-13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해 시베르스키를 점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군에게는 이런 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재편성된 러시아군의 BTG는 명목상 편성이 완료된 것이지 실제 병력 수준은 기존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러시아군 병사의 수기에 따르면 4월 10일 752 연대 중 1중대는 자신을 포함한 신병 5명이 합류해 총 13명이 배치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보통 러시아 중대는 100에서 160여 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러시아 병사의 증언대로 중대에 13명이 있다는 것은 중대 전력이 겨우 10% 남짓한 수준인데 거기다 그중 절반이 신병입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10%의 전투력은 이미 와해되어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판정됩니다. 설령 이게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부대임을 가정해도 러시아군의 나머지 부대 역시 이미 피해가 누적되어 50% 이하 수준의 전투력을 가진 부대가 허다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런 병력들로는 공세를 이어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압도적인 포병과 극단적으로 수직적인 명령체계를 이용해 전선으로 병력을 우겨넣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병사들의 피로 진격을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세계 인구의 상당량을 차지했던 소련이면 몰라도 지금의 러시아는 이런 막대한 인명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분석 중입니다. 계속 국지적인 승리에 매진하다가 결국 1차 대전 때 루덴도르프 공세에 패전한 독일군처럼 우크라이나의 지연전에 말려들어 모든 전력을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러시아군이 모든 전력을 동원해 매우 빠르게 진격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황이 급변 중인데요. 러시아군의 공세를 이끄는 주력은 포병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토수원 부라티노를 이용해 리만 시가지를 포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공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수일 내에 리만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북쪽이 사실상 러시아에 넘어갔습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포파스나 돌출부에서 러시아군이 돌출부를 넓히면서 전선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베르 도네츠크로 가는 보급선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세베르 도네츠크 남쪽 도시 리시칸스크를 보여주던 지역 거점 토시부카가 함락되면서 세베르 도네츠크 전선의 측면이 열렸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개전 이래 가장 효율적으로 또 확실하게 공세를 성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세베르 도네츠크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주보급로가 사실상 폐쇄됐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준비한 예비대를 투입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1차 방어선을 포기하고 후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방어군이 철전방으로 사실상 함락된 도시인 루비존의 남쪽에서 결사항전을 이어가고 있으나 만약 이 부대가 러시아군에게 포위당할 경우 마리우폴의 전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전황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유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수백 대 소련제 전차와 야크기로 무장한 20만 북한 대군이 10만 명을 살짝 웃돌던 한국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마땅한 장갑차는커녕 북한군의 전차를 격파할 대전차 무기조차 없던 우리 국군은 결사항전에도 불구하고 연패를 거듭하며 후퇴했습니다. 이로 인해 3일 만에 서울이 무너졌고 화령장, 동락리 등에서 북한군을 잠깐 멈춰 세웠을 뿐 끊임없이 후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7월 일본에서 급파된 미 24단이 북한군의 포위 섬멸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그 결과 1950년 8월 낙동까지 밀려나 최후의 항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지금 돈바스 전선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북한군은 낙동강만 먹으면 전쟁이 끝난다고 확신하고 모든 전력을 낙동강에 퍼부으며 소모전에 나섰고 국군은 유엔의 반격부대가 준비될 때까지 결사항전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전투는 1990년 9월 중순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보급로가 차단된 북한군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결말이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가 갈릴 지역이 바로 돈바스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돈바스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난다는 듯이 모든 전력을 돈바스에 몰아넣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예비군이 완편될 때까지 기존 병력으로 전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손실이 막대합니다. 오릭스 통계를 기준으로 5월 24일 현재까지 러시아는 총 3,915대의 장비를 상실했고 전사자 3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낙동강만 넘으면 전쟁이 이긴다며 무리한 도하 작전과 공사를 펼치다 병력을 날려먹은 북한군처럼 지금의 러시아군은 다가올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은 생각하지 않고 무지성적으로 병력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손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게 바로 이 통계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확인된 손실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교전비가 3대1을 넘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그다지 많이 보유하지 않은 보병 전투차의 경우 교전비가 무려 18.5대 1에 달합니다. 이 자료만 봐도 사실상 러시아군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장비야 보충하면 되지만 장비와 함께 소모될 숙련병과 장교 손실은 아무리 러시아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전력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포병은 최대 100km까지 날아가는 미제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포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병은 미제 마크19 고속유탄 발사기를 사용 중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유럽에서 원조한 자주포틀까지 전선에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처럼 세계 각국에서 지원된 서방제 무기가 모두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